종가마저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시가 연일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5천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산업들을 진단해보는 기획으로 오늘은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집중 조명합니다.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세워 조선 해운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중소기자재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한국GM의 카오카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철수설을 일축했습니다. 글로벌 GM 회장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법인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웅진그룹이 5년 7개월 만에 코웨이를 되찾았습니다. 웅진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재건해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마저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2,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연중 최저치를 매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마감 시황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내려온 게 얼마 만인가요?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 만인데요.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31.105포인트 내린 1996.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993.77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개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4,878억 원, 외국인은 1,595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인 많이 홀로 6,36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 5천억 원대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자금 유출 흐름을 막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5% 하락하며 연저점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5.03% 내린 62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계장 후 상승 출발해 674.77까지 올랐지만 개인 팔자세의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개인은 3,043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048억 원, 기관은 1,9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0전 내린 1,141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네, 개인도 외국인도 시장에 발을 빼면서 급기야 정부가 급하게 증시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장이 열리기 전 긴급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불안 차단에 나섰습니다.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소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천억 원은 내달 초부터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증시 안정펀드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증권사 사장들도 증시 불안을 다잡기 위해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 점검, 시장 안정화 방안, 투자 심리 회복 방안, 유동성 리스크 대비 방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안에 대하여 회원사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자금 투입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코스피 2,000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달만 4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매도세에 비하면 당국의 투입 자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정책들은 오늘은 영향을 안 줬다고 보시면 돼요. 장 초반에 좀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분명하지만 투자 심리를 돌려세우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죠. 규모가 크진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만 봐도 외국인 매도가 한 1,600억 원 정도. 증시 안정펀드라는 게 이런 수급적인 쏠림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충분한 금액이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고요. 금융당국은 이번 자금 투입이 수급이 아닌 투자 심리 안정에 대한 대응인 만큼 현 단계로선
자금 투입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투매 기류까지 감지되는 우리 증시의 바닥은 어딜까입니다. 손소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달에만 팔아치운 주식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8거래일 연속 매도했는데 미국 양적 완화 축소로 5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졌던 2013년 6월을 경신할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투매에 개인 투자도 가세했습니다. 개인은 오늘 하루에만 4,873억 원의 주식을 내던졌는데 지난 3월 9일 이후 개인 순매도 규모로는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이 중 상당수 물량이 반대 매매에 의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축되는 투자 심리가 지수 하락을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수 하락 자체가 사실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신용잔고에 있어가지고 청산 물량들을 불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한다고 손절매식으로 투자한 상품을 환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함부로 움직이기보다는 인내하면서 시장이 회복이 되기를 좀 기다리는 것도 보다 나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별히 펀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에 펀드 매도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적립을 하셔서 향후에 회복되는 날을 도모하시는. 전문가들은 목표한 수익이 달성되면 매도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투자와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권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이처럼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도 출렁이면서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에 대한 수요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펀드 수익률도 반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3.3%에 육박했는데 국내 주식형 등 다른 펀드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금값은 26일 기준 온스당 1,235달러로 최근 두 달 사이에 5%가량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 심리가 커지면서 금펀드 수익률은 더욱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과 같은 상품이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비춰지다 보니까 실제로 금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채권도 인기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전거래일 대비 7.4bp 하락한 연 1.8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가파른 하락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받고 있는 채권 쪽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 자금들이 몰려서 채권 가격 상승, 즉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신흥국 금융불안 영역으로 해석될 경우 채권값도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도 앞으로 금리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채권에 대한 지금 투자도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산업들을 차례로 집중 조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조선업인데요.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이 부진하면 그 밑에 부품업체들이 흔들리듯이 조선사 위기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지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녹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입주 기업의 70% 가까이가 선박과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한때 북적이던 거리는 폐업업체가 속출하면서 이제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공장은 갖고 있지만 회전을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하는 거.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지금 솔직히 정리를 못해서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시니까 정리가 좀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못해 남아있는 기업들은 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이 부담입니다. 야간을 해야 돈이 되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정 갖고 있는 사람은 이돈 받아갖고 생활을 못하니까 문제도
지난해 말 기준 조선 기자재 인력은 지난 2012년보다 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아예 업계를 떠나고 있는 인력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다행히 최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 빅3의 일감 수주가 늘고 있지만 아직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미 운영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따른 저희가 또 관련된 자재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국가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좀 더 금융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조선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3천억 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까지 흔들린 조선업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그럼 중소조선사는 어떨까요? 비 오는데 우산 뺏기는 격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최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조선사에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의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휴직입니다. 무급휴직가 있는 상태고. 가장 큰 문제는 선수금 환급 보증.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해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계약자에게 물어주겠다는 보증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조선사가 RG를 발급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 A업체는 지난 5월 지자체까지 나서 정부에 RG 발급을 건의했지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주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타격은 해당 업체는 물론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형 조선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RG 총액이 272억 원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도 못 믿는 업체를 외국 계약자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부에서 못 믿어서 못 주겠다라고. 우리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라고 하고 그걸 맞추려면은 중소조선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 프로그램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과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소조선사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일감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이제 점차 체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정부가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과 해운 산업 이대로 가라앉는 것일까요? 앞서 보던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지금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밝힌 게 2년 전 2016년 6월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바뀌는 등 상황이 여러 번 겹치면서 이제 변화가 잦았습니다. 조선 해운 초기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금융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금융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비판 속에 구조조정의 기조가 바뀌고 컨트롤타워 역시 산업부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 더 이상은 지원이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지원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뀐 적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청산 가치가 더 높았던 성동조선은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아직 매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조선업 지원 대책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은행 심사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나 건전 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을 통해서 4년간 총 1,000억 원의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조선업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정책금융이 시장 보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차관보는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장에서는 선수금 환급 보증, 즉 R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해운 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였던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을 만들지 않고자 세운 기관이 해양진흥공사입니다. 이 해양진흥공사가 현재 해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공사의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진흥공사의 설립 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력 때문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가 말하는 공사의 설립 취지가 제각각인데요.
해수부는 중소선사에 힘을 싣기 위해 해양공사를 설립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해양공사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현대상선 지원을 1순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아직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금력도 문제인데요. 공사는 법정 자본금 5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 1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해양진흥공사가 조선업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 설립 근거는 해운업 지원이지만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해운의 부흥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둘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려워서입니다. 따라서 조선해운을 함께 보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LNG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을 새로운 조선해운의 탈출구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계적 수요가 과거 해양 플랜트만큼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하고의 경쟁력은 아직은 그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LNG 선박이나 이런 쪽에 수주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옛날에 했던 것 같이 경쟁을 하고 저가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국제 유가는 물론 국내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여부가 조선사 실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관련해 카오카잼 사장이 국내 시장 철수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한국GM의 법인 분리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카오카잼 사장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종합국감에서 카오카잼 사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최근 강행한 한국GM 법인 분리 관련해 지난 5월 합의한 정상화 방안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이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은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으며 GM 본사에서도 64억 달러 투자 방안을 밝히는 등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나타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면서 분할 결정과 관련해 올해 이사회를 4차례 진행해서 주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산업은행은 당초 지원하기로 한 8천억 원 중 나머지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기자, 미국 GM 본사의 회장도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GM의 메리 바라 회장이 노조의 면담 요청 편지에 답장 형식으로 방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리 바라 회장은 노조를 만나서 왜 신설법인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웅진그룹이 5년 7개월 전에 매각했던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를 다시 사들입니다. 웅진은 코웨이를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오늘에서야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웅진그룹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코웨이를 1조 7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코웨이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1989년 설립한 생활과정기업입니다. 윤 회장은 IMF 시기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도입하며 코웨이를 키워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웅진은 하지만 극동건설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2012년 웅진은 재무 상황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알짜 계열사였던 코웨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권토중래하던 윤 회장은 가전 렌털 사업에 뛰어들면서 코웨이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코웨이 인수에 성공한 웅진은 교육 사업인 싱크빅과 함께 코웨이를 향후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렌털 시장이 연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망하다는 판단입니다. 코웨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다 샀죠. 앞으로는 자동차도 아마 안 살 겁니다. 또 웬만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본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 드라마 같은 웅진의 코웨이 인수.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웅진의 주가는 7.7% 올랐지만 코웨이의 주가는 무려 24.9%나 빠졌습니다. 인수 절차는 내년 3월에 마무리됩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그동안 코웨이를 운영해온 MBK는 모두 1조 원가량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민영입니다. 집을 살 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필요 없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계약인데 편리한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부동산 거래 내용이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전자계약을 규제 지역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매매나 임대 계약서를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전국에 도입됐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계약서 분실 우려가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도입 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도입 후 지난 8월까지 전자계약 건수는 전체 거래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만이라도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도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주택 과열지구라는 데가 이런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많은 데거든요. 실제 우리가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당국 국토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기 지역에 한해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특정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게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얼마 전 저희 SBS CNBC에서는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시중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를 여러 출제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B뿐만 아니라 공기업 시험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들이 똑같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NCS 문항 5개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중부발전 필기시험에 먼저 출제됐습니다. 취재 결과 문제 출제를 위탁받은 외주업체가 두 기업에 같은 문제를 돌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상반기 치러진 코레일 채용시험에선 또 다른 외주업체가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NCS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업종별, 직무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직무랑 좀 연관이 없는 문제들이 특히 많이 나왔고요. 관련 없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 나와서 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벌과 스펙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이렇게 수험생들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달리 직무능력 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CS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적성무사 문항 지문이나 토표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한 거죠. 내가 봤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점수에 큰 차이가 나고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현재까지 파악된 NCS 문제 관련 외주업체는 모두 29곳. 문제는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NCS 매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따로 인정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게다가 NCS 개념을 일찌감치 도입한 해외의 경우 대부분 실기평가로 진행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발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필기시험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국가기관이 그걸 전담해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잖아요. 현재 NCS 시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금융권의 경우 채용 비리 논란 때문에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어 중복 출제 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돈줄을 트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7천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3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의 신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5%였던 보증 비율은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내년부터는 분리과세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금리 인상론에 대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 내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학교는 내년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연간 모두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영남 지방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다행히 비의 양이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는 구름 많겠고요. 이 찬 북서풍으로 인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도가 되겠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1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역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전주도 6도로 오늘보다도 낮아서 때이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도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4도로 낮겠습니다. 남부 서쪽으로는 구름 많겠고 동쪽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중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에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